말단 병사의 전설 제99장 선봉 부대의 그 시무룩한 가족 기사들, 사실 그 20척의 전투함을 처음부터 보고는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또다시 가주가 일제사격으로 적을 쓸어버리려는 줄 알고 다들 기운이 쭉 빠져서 별 반응 없이 가만히 있었다. 그런데 이번엔 가주가 직접 가서 처리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다들 눈이 번쩍. 기세가 확 살아나더니 와 하고 괴성을 지르며 그 기괴한 전투함들 쪽으로 돌진했다. 물론 속으로는 슬쩍 가주에게 미안해하고 있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다들 혼자 다 해먹는 가주를 욕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직접 기회를 주시다니. 이런 배려 받았는데 또 욕한다. 그건 아니지. 자, 사죄부터 하자. 그렇게 신나게 달려드는 기사들과 달리 후방에서는 강진우가 모니터를 응시한 채 표정이 굳어 있었다. 옆에 있는 부하들도 하나같이 불안한 얼굴로 스크린과 강진우를 번갈아 바라보며 분위기를 살피느라 바빴다. 이 상황의 원흉은 다름 아닌 강진우 본인이었다. 20척의 전투함이 화면에 나타나는 순간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말도 안 돼. 이건 더블달 게임에만 나오는 벌집 방어함이잖아. 부하들은 어리둥절했다. 물론 게임 더블R을 알긴 했지만 저런 전투함은 본 적이 없었다. 그도 그럴 게 그들이 훈련용 게임에서 접한 전투함은 X전함이라는 특정 모델이었고 다른 종류의 전함은 아예 쳐다볼 기회도 없었다. 하지만 강진우는 알았다. 저건 게임에서 특정 성계를 방어하기 위해 설계된 특수함선, 벌집 방어함이었다. 이동 속도는 느리지만 K-4라는 괴물 같은 무기를 수천 개나 탑재하고 있고 거기에 방어막까지 장착된 사실상 소형 요새였다. 물론 게임 내에서는 그런 전함의 구조와 데이터를 선택해볼 수 있었지만 문제는 그 K-4와 에너지 코어가 철저히 허구라는 점이었다. 현실에서 만들 수 없는 설정이었고 게임 오타쿠인 어떤 군수 기업이 멋있잖아 하고 만든 그냥 외형만 멋진 가짜 전함일 가능성이 컸다. 괜히 흥분했잖아. 강진우는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이 너무 긴장해서 가주에게 방어막 에너지 전부 집중. 정군 후퇴. 나는 말까지 해버렸다는 걸 떠올리며 피식 웃었다. 휴, 다행히 가주가 내 말 다 안 들으셨네. 안 그랬으면 완전 망신당할 뻔. 그는 모니터 속 그 원통형 전투함들을 향해 비웃듯 중얼거렸다. K사 가문은 진짜 답 없다. 저딴 함선 사서 뭘 어쩌겠다는 거지? 게임 한 번도 안 해봤나? 저건 현실에선 쓸모도 없는 쓰레기인데. 그리고 그 순간 강진우는 눈을 휘둥그레 떴다. 잠깐. 진짜 쓸모없는 쓰레기면 K사 가문이 왜 저걸 샀을까? 당연히 아니다. 대답은 하나다. 저건 진짜다. 강진우의 의심은 곧바로 화면 속 장면으로 확인되었다. 기괴한 형태의 전함들이 둥글게 배치된 그 앞부분, 벌집처럼 촘촘한 구멍들에서 새하얀 빛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광선이 쏟아졌다. 20만 개가 넘는 빔이 한순간에 발사되어 돌진하던 강가의 고급 전투함들을 정면으로 강타했다. 물론 방어막은 가주의 지시에 따라 전면 집중되어 있었기에 초기 충격을 어느 정도 막아내긴 했다. 하지만 동시에 터진 수십만 개의 광선은 방어막을 순식간에 증발시켰고 결국 방어막과 광선이 함께 소멸됐다. 다행히 본체는 아직 멀쩡했다. 함선 안에 있던 지휘관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순식간에 맞았는데 선체는 무사하네. 운 좋았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 방어막이 없다는 건 이제 맨몸이라는 소리였다. 지휘관들은 일제히 외쳤다. 전함 회픽 이동. 전부 후퇴. 이제 한 방만 더 맞으면 진짜 사나였다.
지금 도망치지 않으면 미련한 짓이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가주, 강서진은 아직도 아까의 장면에 넋이 나가 있었다. 그 괴상한 전투함들이 그렇게도 강력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 그때 보고가 들어왔다. 가주님, 고급 전투함들이 무단 후퇴 중입니다. 뭐? 그는 아직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지만 그럴 시간도 없었다. 벌집 전투함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재충전 같은 거 없이 단 1분 만에 또다시 광선을 쏟아냈다. 돌아가던 강가의 고급 전투함들은 반쯤 돌다가 그대로 광선에 휩쓸려 증발했다. 기화. 한순간이었다. 강서진은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그대로 주저앉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저 눈앞에서 또 한 번 광선이 쏟아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첫 공격으로 이미 10만 개 이상의 광선이 고급 전투함을 쓸어버렸고 나머지 10만 개는 그대로 가속을 유지하며 본진을 향해 날아들었다. 남은 전함들, 그 누구도 도망칠 시간 따위 없었다. 방어마가 버텨줘. 제발. 전함 전체가 요동쳤고 내부에 있던 인원들은 전부 이리저리 굴렀다. 가주 강서진 역시 대굴대굴 굴러서 바닥에 턱 엎어졌다. 진동이 멎자 모두 멍한 눈으로 서로를 살폈다. 사랏. 방어막이 막아낸 것이었다. 부관이 말하기도 전에 강서진은 벌떡 일어나 외쳤다. 정군 후퇴. 당장 후퇴해. 그 명령이 떨어지자 모든 함선이 방향을 틀어 도망쳤고 강진우가 이끄는 후방부대는 순식간에 선봉이 되었다. 강서진은 고개를 돌려 아직도 붉은 사자성 인근에 떠있는 20척의 기괴한 전투함을 바라보더니 한숨을 푹 내쉬며 생각했다. K사 가문이 대체 어떻게 저딴 전투함을 손에 넣은 거지? 저런 전함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당분간은 K사 가문을 제압하는 건 어렵겠군. 물론 이번에 자기도 고급 전투함 50척을 잃었지만 K사 가문도 최소 100척 가까운 함선을 손해봤다. 결국 상방 큰 피해만 내고 전선은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간 셈이었다. X급 전함. 퍽이나. 결국 개털리고 쫓겨나잖아. 나도 몇 척 더 사려고 했던 게 한심할 따름이군. 그렇게 생각한 강서진은 X전함 추가 구매를 포기하고 차라리 예전에 고급 전투함들을 사기로 마음을 굳혔다. X전함 한 척 가격이면 고급 전함 몇 척은 살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 결심은 부관의 보고서 하나에 와장창 무너졌다. 보고서에는 전투 이후 각 전함의 피해 상황이 정리되어 있었는데 X전함은 그 괴상한 전투함들의 빔세례에도 방어막 에너지가 조금 떨어졌을 뿐 실질적인 피해는 전무했다. 반면 다른 고급 전함들은 방어막이 거의 다 증발 직전이었다. 이 보고서를 본 강서진의 눈이 번쩍 뜨였다. 뭐야? X전함이랑 저 괴상한 전투함이 같은 등급이란 소리잖아. 내가 저 전함보다 강한 화력을 가진 X전함을 충분히 보유하며? 그래. 그럼 이 괴물 전함들도 잡을 수 있어. 물론 단순한 계산은 아니었다. 한 척에만 무늬포를 장착한 그 전함들을 상대하려면 적어도 X전함 70에서 80척은 있어야 할 터. 문제는 K사 가문이 이 20척 말고 더 있느냐는 거. 이건 정보부를 풀어서 제대로 파봐야겠어. 그리고 또 하나, 돈 문제다. 저 전함들 가격은 X전함보다도 비쌀 게 분명하니 K사 가문도 많이는 못 샀을 것이다. 이번 전투로 수십 명의 가족 기사들이 전사했지만 덕분에 대량의 봉지를 회수했으니 인력난만 해결하면 된다. 전세를 뒤집을 실마리를 찾은 강서진은 다시금 자신감을 되찾고 영지 문제에 대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한편 강진우는 아까 벌집 방어함이 게임에서 보던 그 화력을 그대로 재현한 것을 본 순간 멍하니 얼어붙어 있었다.
가상의 것이 현실이 되었다는 충격은 그만큼 컸다. 하지만 그 전함이 사격 후 1분의 재충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낸 순간 강진우는 슬쩍 웃음을 터뜨렸다. 물론 그 웃음은 몰래 우은 거였다. 부하들 앞에서 웃었다간 우리 전우들이 그렇게 죽었는데 웃음이 나오냐 소리 들을 게 뻔했기 때문이다. 전투에서 패잔병들을 이끌고 수송선을 타고 중주성으로 향하던 도중 통신실에서 호출이 들어왔다. 강 대장님, 군수상 천이서님의 통신입니다. 이 타이밍에 웬 연락이지? 의아했지만 강진우는 재빨리 수락했다. 그 역시 저 괴상한 전함의 정체에 대해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통신 화면에 나타난 천이서의 표정은 긴장 그 자체였다. 평소처럼 인사도 생략한 채 바로 본론부터 던졌다. 당신들 붉은 사자성 근처에서 정체불명의 전함을 만났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았지? 설마 그 전함들 너희 회사 제품이야? 강진우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자 천이서는 고개를 저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우리 제품이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다급하게 연락하진 않았겠지? 자네는 그 전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강진우는 어깨를 으쓱이며 비꼬듯 말했다. 생각이라. 그냥 더블아 게임에 미쳐있는 놈이 외형만 따라 만든 함선이지. 생긴 건 그럴듯해도 게임에서 나오는 기능을 다 구현할 수는 없잖아. 현실 기술로는 그건 불가능해. 천이서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물었다. 더블아 게임. 벌집 방어함. 자네 설마 그게 게임 속 가상 전함이란 걸 알고 있었던 건가? 딱 보면 알잖아. 설마 너 더블아 한 번도 안 해봤어? 천이서는 머쓱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맨날 여기저기 뛰어다니느라 게임할 시간도 없었지. 그의 표정을 본 강진우는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천이서는 그런 강진우의 반응에서 뭔가 감을 잡은 듯 물었다. 자네는 그 전함들이 완벽하지 않다고 했지. 그게 무슨 뜻이지? 혹시 그 방어선을 뚫을 방법이라도 있다는 건가? 강진우는 그의 눈을 슬쩍 보며 웃음을 지었다. 후훗, 경쟁업체 정보 수집 시작했나 본데. 그런 거 아냐. 진심으로 묻는 거야. 좋아. 농담은 접고. 그 벌집 전함, 내가 완벽하지 않다고 한 이유는 간단해. 매번 사격할 때마다 약 1분 정도 재충전 시간이 필요하거든. 천이서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냐. 포는 충전 시간이 필요하지. 1만 문의 화포를 쏘고 1분이면 그건 오히려 빠른 편인데. 그래서 네가 게임을 안 해봤다는 거야. 강진우는 손가락을 흔들며 혀를 찼다. 더블R 게임 속 벌집 방어함은 말이지. 대포 충전 시간이 없어. 에너지 저장량이 허용하는 한 계속 쏠 수 있어. 저장량 다 쓰기 전까진 쏘고 또 쏘고 끊임없이 레이저가 쏟아진다고. 그럼 그 게임 속 전함은 에너지 저장량으로 따지며 연속 사격이 얼마나 가능하지? 천이서는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다. 비록 게임을 안 했지만 그 게임이 현실 기술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는 건 잘 알고 있었다. 만약 그 함선이 실제로 끊임없이 공격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전함도 방어선을 뚫을 방법은 없을 텐데. 강진우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 말했다. 포가 많은 만큼 에너지도 많이 먹지. 만약 게임 설정 그대로 만들었다면 저 벌집 전함은 한 번에 1000번 이상 일제 사격이 가능할 거야. 이 말을 들은 천이서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만문이 화포로 1000번 연속 사격. 미쳤네. 이건 전쟁 요새보다 더한 놈이잖아. 만약 저 전함을 게임 속 설정대로 완전히 구현해버리면 대체 누가 다른 전함을 사겠어? 우리 회사는 거덜 나는 거고 나도 길바닥에서라면 끓여먹게 생겼네.
그러면서도 그는 내심 안도했다. 다행히 아직은 그 정도 기술력이 없는 모양이니 본사에 제안 올려야겠다. 우리도 더블라아 게임 속 전함을 만들어 보자고. 걔네가 만들 수 있으면 우리도 만들 수 있지.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다. 강진우가 케인광이라면 그 벌집 전함의 약점도 알고 있지 않을까? 저기, 게임에서는 그런 벌집 전함을 어떻게 무너뜨렸지? 설마 진짜로 에너지가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몰려드는 방식은 아니겠지? 강진우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설마. 그딴 멍청한 방식이 어딨어? 게임에선 항상 벌집 전함 뒤에 에너지 보급함이 따라붙었거든. 에너지 떨어질 틈도 없이 계속 보급돼서 에너지 소모로 끝나는 건 불가능하지. 그는 말을 이어갔다. 게임에서 저 전함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장거리 포격함이야. 벌집 전함의 사거리 밖에서 지속적으로 포격하는 거지. 그 외에는 그냥 정면 충돌하다 죽는 셈이야. 천이선은 두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없애는 방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구체적인 스펙은 게임 내 자료가 더 정확하니까 직접 확인하면 돼. 하지만 강진우는 속으로 피식 웃었다. 장거리 포격함. 웃기고 있네. 굳이 그거 없어도 벌집 전함 따위 날려버릴 방법은 넘치고도 넘쳐. 가주도, 천이서도 그 생각을 못 해낸 건 다들 고정관념에 갇혀 있어서 그래. 물론 그는 절대 그 방법을 가주에게 알려줄 생각이 없었다. 솔직히 더 터져나가길 바라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천이서에게도 마찬가지. 그가 가주의 큰손 고객이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강진우는 입 꼭 다물기로 마음먹었다. 컴퓨터 언니도 경고했으니 말 다 했지. 그때 천이서가 화제를 돌렸다. 참, 전에 말한 그 원숭이죠. 정확히는 유전자 개조된 전투원 말이야. 한 달 후면 1000만 명 전부 수송 준비 끝나니까 그쪽도 미리 대비해놔. 안 그러면 한바탕 아수라장 날걸. 강진우는 인상을 찌푸렸다. 애초에 저 수를 주문한 건 조만간 영지를 크게 확장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인데 지금은 뭐? 후위 배치에 가문 대패. 영지 확장은커녕 내 작은 땅덩이에 1000만 명을 어떻게 다 우겨 넣으라고. 그 표정을 읽은 천이서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이렇게 하지. 우선 전투용 원숭이병 100만 명만 먼저 보내고 나머지는 너 영지가 커지면 순차적으로 보내줄게. 와, 그렇게 해준다면야 너무 고맙지. 강진우는 그제야 활짝 웃으며 물었다. 근데 그 100만 명을 무장시키려면 전함이 얼마나 필요하지? 천이서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놈 너무 티나게 움직이면 가주가 눈치챌 텐데. 아니, 이미 가주는 얘를 경계하고 있어. 힘을 빨리 키우지 않으면 그냥 날려버릴 수도 있어. 그는 심각하게 생각한 끝에 대답했다. 100만 명이면 전함 수십 척이 필요하지만 전부 한꺼번에 사지는 말고 우선은 50척만 사는 게 어때? 괜히 너무 튀면 가주가 진짜로 먼저 칠지도 모르니까. 아냐, 20척이면 충분해. 강진우가 갑자기 말을 바꾼 건 이유가 있었다. 계산기 두드려 보니 전함 5척만 사도 무려 1조 무라이 코인. 자기 은행 계좌를 확인한 결과 지금 당장 가능한 건 20척 수준이었다. 더 우픈 건 유아원의 계좌에 있는 돈은 손도 못 댄다는 거. 그건 영지 개발 자금이니 절대 손대면 안 된다. 천이서는 강진우가 왜 그랬는지 눈치챘다. 그가 빚지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에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 그 전함들엔 물자 꽉꽉 채운 고급 수송선도 붙여줄게. 전투용 원숭 이병과 함께 2주 안에 도착할 거야. 그러곤 무언가 떠오른 듯 말했다. 참, 너가 주문한 에너지 보급 기지도 완공됐어.
전투용 에너지탄도 이미 가득 넣어놨고 너 나중에 더 많이 저장할 수 있게 원래 설계보다 10배 확장해놨어. 주소랑 접속 암호 지금 전송할게. 고마워. 강진우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론 웃지 못했다. 그 보급기지와 탄약대금까지 다 납부한 뒤라 통장이 완전히 텅텅이었기 때문이다. 예전 같았으면 기지 완공에 들떠서 날아다녔겠지만 이젠 곧 고급 보급함도 손에 들어올 테니 그 기지의 존재감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무심하게 전송받은 주소와 비밀번호를 중주성에 있는 유아원에게 넘긴 후 더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때 천이서가 무언가 통신을 받은 듯 고개를 숙여 확인하더니 고개를 들어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미안 내 가주님이 호출 들어왔다. 보아하니 그쪽도 무장증강이 급한 모양이야. 강진우는 씩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럼 여기서 끊지 뭐 돈 많이 벌어. 감사. 천이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통신을 종료했다. 팔짱을 낀 채 의자에 앉아있던 강진우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아까의 해맑은 미소가 보이지 않았다. 이제 그는 깊은 고민에 빠진 모습이었다. 그에 가까이 있던 사람이라면 작게 중얼거리는 말도 들었을 것이다. 100만 명이나 되는 유인원들을 어떻게 배치하지? 주거지며 창고며 각종 부속시설까지 새로 지어야 할 텐데. 근데 고작 2주 안에 뭘 얼마나 지을 수 있겠냐고.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중얼대던 강진우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얼굴이 새파래져 소리쳤다. 큰일 났다. 나 유아원한테 유인원 얘기 안 했잖아. 망했다. 자의적으로 결정했다가 혼나는 거 아니야. 그는 자기 성격을 원망했다. 뭐든지 생각나는 대로 바로 실행에 옮기고 실행하고 나면 까맣게 잊어버리는 그 습관. 무려 1000만 명이 넘는 유인원을 주문하고도 부하들과 상의 한 번 안 했다는 게 어이없었다. 강진우의 외침에 여자 병사들은 그다지 놀라지 않았지만 그를 따르던 영지 병사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라, 우리 주공님이 부하한테 혼날까봐 걱정한다고. 진짜 그런 무서운 부하가 있긴 한 거야. 그렇게 뒷목 잡고 돌아온 강가 함대는 잔뜩기가 죽은 모습으로 중주성에 착륙했다. 원래는 대승을 기념해 환영 행사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분위기를 파악한 가신들은 조용히 환영용 깃발과 꽃다발을 치웠다. 그리고 고개 숙여 행렬 뒤를 따를 뿐이었다. 하지만 기다리고 있던 것은 침묵만이 아니었다. 전사한 가신들과 병사들의 가족들이 돌아온 행렬 속에 자기 가족이 없다는 걸 알자마자 참을 수 없는 울음이 쏟아졌다. 그 중에서도 가신들의 가족 울음은 특히 처절했다. 그들은 하늘이 무너졌다는 말이 무엇인지 제대로 느끼고 있었다. 왜냐하면 강가에는 이런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가신이 전사하고 아들이 없으면 봉토는 회수된다. 심지어 현재 강진우가 거주하는 그 영지도 원래 주인이 부자 형제가 전부 전사해서 회수된 봉토였다. 처음엔 다들 그 규정을 당연하다고 여겼다. 상속자도 없는데 봉지를 비워두는 건 낭비지. 하지만 다른 규정과 합쳐지면서 이야기는 달라졌다. 그 다른 규정이란 바로 공을 세우지 못한 자는 봉토를 상속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가신들은 아들을 전장에 데려와서 공을 세우게 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도 함께 죽는 일이 흔해졌다. 물론 약삭빠른 몇몇은 아들에게 공만 세우게 하고 영지로 돌려보냈지만 그 경우 상속받을 때 봉토가 반으로 줄어들었다. 지금 울고 있는 가신 가족들의 절반 이상은 순수하게 가족의 죽음이 아니라 봉토 축소 때문에 울고 있었던 것이다. 그 비명 섞인 통곡에 질린 강서진은 전후 회의 따위 생략하고 부대를 해산하더니 황급히 자신의 가주관으로 도망쳐버렸다. 강진우는 주변에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자 재빨리 자신의 영지로 달려가 유아원 일행에게 유인원 구매 사실을 왜 지금에서야 알리게 되었는지 설명할 준비를 했다. 1000만 명 넘는 유인원을
어디다 배치하죠? 그거 유지비만 해도 엄청날 텐데요? 강진우의 설명을 다 들은 유아은은 인상을 찌푸리며 그를 흘끗 쳐다봤다. 물론 주공이 유인원들을 불쌍히 여겨 데려온 건 알지만 지금 이 영지는 그럴 여유가 없다. 거기에 먹이고 재우는 비용은 또 어쩔 거냐고. 겨우 안정을 찾던 영지 경제가 유인원들 입으로 다 들어가게 생겼다. 그럼에도 유아은은 강진우를 책망하지 않았다. 자신에게 그럴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을 뿐더러 어느새 동생 같은 그를 미워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유아은의 부관은 머릿속으로 유인원 하루 유지비 계산을 하느라 머리를 싸맸다. 강진우가 부른 이 회의에는 유아은뿐만 아니라 부관들까지 참석했다. 그들 역시 강진우의 세력이라 여겨졌기 때문이다. 유아은의 시선을 느낀 강진우는 멋쩍게 시선을 발끝으로 내리깔았다. 지도 위를 가리키며 설명하던 임설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금 남은 빈 땅은 이 정도뿐인데요. 한 100만 명 정도 수용 가능하겠네요. 나머지 인원은 도저히 영지가 너무 작아요. 뒤에서 서 있던 부관들도 하나같이 찌푸린 얼굴이었다. 진짜 이 공간에 어떻게 1000만 명을 우겨 넣는다는 건지 누가 좀 설명 좀 해줬으면 했다. 강진우는 고개 숙인 채로 갑자기 얼굴을 들더니 활짝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요. 다 보내는 거 아냐. 첫 배는 전투용 유인원 100만 명이고 병영 몇 개만 지으면 돼요. 2주 뒤 도착이라 아직 시간 있어요. 그 말을 들은 A선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2주. 지금 이 땅덩어리에 100만 명 수용할 병영을 2주 안에 만들라고. 내가 무슨 신이야? 그녀의 부관 둘은 깜짝 놀라 강진우를 바라봤다. 자기 상관이 주공에게 저렇게 버럭하는 걸 처음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순간의 강진우였다. 아, 저도 그러고 싶진 않았죠, 누님. 제발 한 번만 봐줘요. 누님이라면 해내실 거라 믿어요. 강진우는 머리를 조아리며 애교 섞인 태도로 A서를 달래기 시작했다. 이 모습을 본 부관들은 혼란에 빠졌다. 아니, 주공이 왜 저렇게까지 아부를 하지? 설마 이 여인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 하지만 아무리 지켜봐도 주공은 공적인 일 외엔 그녀들에게 접근조차 하지 않았다. 그들의 의문은 계속되었다. 그때 이하진이 물었다. 전투용 유인원이라고요. 그럼 얘네들 전부 전함 운용 가능한 건가요? 강진우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럼요. 전부 전함 조종 훈련까지 받은 애들이에요. 살짝만 적응하면 곧바로 투입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20척 전함이랑 수송선도 같이 구매했거든요. 순간 회의실은 정적에 잠겼다. 20척의 전함이라니 가주와 부가주의 전력 합계보다도 많다. 가주가 과연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 그러자 가신들 눈빛이 확 바뀌었다. 강진우가 강해질수록 자신들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가주에게 충성하라가 아니라 별표 주공에게 충성하라 별표는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만약 강진우가 반기를 들어도 서슴없이 따를 사람들이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 즉 강진우가 약해지면 등 돌릴 자들도 많았다. 그 분위기를 감지한 사예린이 재빨리 말했다. 주공, 이렇게 많은 유인원이 들어오면 치안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팽문영도 곧장 맞장구 쳤다. 맞습니다. 현재 영지 경찰은 겨우 10,000명 이걸로는 유인원 통제가 어렵습니다. 강진우는 태연히 손을 내저었다. 걱정 마요. 얘네는 군사훈련 받은 애들이라 기본적인 질서는 잘 지켜요. 오히려 주민들이 유인원들을 차별할까 걱정이에요. 앞으로 유인원을 인간과 똑같이 존중하라는 걸 분명히 해주세요.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단호히 덧붙였다.
만약 누가 유인원을 멸시하거나 차별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니까.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확 식었다. 방금 전까지 강아지처럼 굽신대던 강진우가 이토록 냉혹한 표정을 짓자 모두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와, 웃을 땐 그렇게 친근하더니 진짜 화내면 완전 딴 사람이네. 가신들 대부분은 그 말에 속으론 고개를 저었다. 유인원은 유인원이지 어떻게 사람과 동등하겠냐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이 일을 제기하진 않았다. 아름다운 여성 장교들조차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강진우가 말하면 무조건 따르게 만드는 독재자란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뭐, 평등이란 건 민중이나 하는 얘기지. 우린 아니잖아. 우리까지 유인원이랑 같다고 하면 그건 반역이지. 가신들 사이에선 그렇게 체념 섞인 묵인이 퍼져나갔다.